일단 여러분 제1회분이 있죠. 이건 전부 내가 만든 문제고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문은 꼭 한 문씩 되새겨 가면서 요약집에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지만 거기가 다 있다는 걸 여러분이 명심하고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면 7페이지 앞에 거는 공식법이죠. 그래서 7페이지 보면 25번부터 세법 문제가 됩니다. 7페이지 25번 여기서부터 세법 문제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이 요약집을 일단 펴보시면 요약집을 먼저 정리를 합니다. 그 보면 3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요약집 3페이지. 자, 일단 여기서 보면은 그 3페이지 5번이 있죠. 5번에 조세 분류가 있습니다. 조세 분류 있습니까? 자,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어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눈다. 이 조세 주체별이다. 그래서 국가가 징수하면 국세요. 우리 지방정부가 징수를 하면 지방세다. 그래서 국세는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법인세, 기업의 소득세죠. 그리고 소득세가 있고. 그래서 이 법인세와 소득세 낼 때는 항상 지방소득세도 항상 붙는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토지와 건물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 과세되는 국세죠. 그리고 보유세입니다. 무슨 세? 보유세. 재산세가 있어야 종부세가 있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여러분이 조상으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정려를 받으면 상속세, 정려세를 부과하고, 그 다음 부가가치세, 특히 부가가치세는 여러분이 어디에는 없느냐 하는 걸 좀 알아둡니다. 주택 임대라든지 토지 공급에는 없습니다. 어디에 없다? 주택 임대 할 때는 없습니다. 그럼 건물 임대는 부가가치세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세라는 걸 좀 알아두세요. 무슨 세? 간접세. 그 다음 인지세. 이 인지세는 여러분이 건물 매매 계약서에 항상 우리가 속된 말로 우표 비슷한 거 있죠. 그걸 탁 붙이면서 탁 찍고 네 하는 게 바로 인지세인데, 이는 문서 작성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인지세는 항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데 발생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과 양도에 발생하는 세금이 인지세다 하는 것을 알아두고, 인지세는 현재 보유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특별세가 있는데, 이 농어촌 특별세는 바로 국세죠. 그리고 목적세라는 걸 알아두고, 부동산 거래에서 취득과 보유, 양도 모든 부분에 농특세는 발생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로서는 우리 광역단체 조세가 바로 특별시세, 광역시세 하면은 여러분이 도세로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역단체 조세가 현재 보면은 우리가 취득세, 우리 특히 부동산이나 또 우리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강업권, 어업권, 각종 회원권 이런 걸 사들이면 취득세가 발생한다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 지방소득세 나오죠.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항상 법인세 납부자는 지방소득세가 발생하고, 소득세,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모든 소득세에서는 지방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걸 알아둡니다. 그 다음 레저세는 옛날 우리 경주 막건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경마장에 가서 투표를 발매권을 사게 되면은 항상 이 레저세가 붙여서 조금 비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일부를 이제 헐어가지고 국가가 지방의 소비 행태가 큰데 많이 좀 배분을 하는 그런 세금이 되는 것이 바로 지방소비세입니다. 그 다음 지역자원시설세는 두 가지가 있죠. 자원의 목적이 있는 게 있고 부동산의 목적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목적으로 봐서 항상 보유세라는 걸 꼭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방교육세, 목적세고 지방세죠. 지방세고 목적세. 지방교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인데, 대체적으로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 그 다음에 재산세에 꼭 붙는 세금이 바로 지방교육세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 구세로서 여러분이 우리 중구, 북구, 또 뭐 남구 이런 각 구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재산세와 뭐가 있냐니까 등록면세입니다. 등록면세는 도세에도 해당하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에서 부과하는 구청세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세는 꼭 내가 외우라 그래야죠. 제, 등, 등재 뭐 이렇게 여러분 해서 앞에 점 따가지고 등재 또는 제등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등록면세는 도에서 부과할 때는 우리가 일반 도에서는 도에서 부과하지만은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각 구청에서 부과하는 구세에 해당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담 증가성에 따라서 직접세, 간접세인데 이 증가성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세 부담이죠. 누가 부담하느냐?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내면은 대체적으로 간접세에 해당하고, 자기 세금 자기가 부담하면 직접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직접세에 해당하는데 여러분이 간접세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험에 꼭 알아둬야 될 게 바로 부가가치세하고 인지세가 간접세에 해당한다는 걸 여러분이 암기를 하면 되겠네요. 영어로. 자, 넘어가시고. 그래서 요약집에 거 보시면 여러분이 특히 그 보면 문제를 보세요. 다음 중 국세이며 그다음 목적세에 해당하는 거. 우리 농특세가 유명하죠. 그래서 농특세가 국세도 되고 목적세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지방세로서는 목적세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교육 재원을 마련하는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게 또 우리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이런 바로 지역자원시설세. 그래서 우리가 교자로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세 교자 따고 그 다음 자원시설세 자자 따서 교자, 자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암기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목적세만 모은 거 하면은 바로 농특세는 국세로서 목적세죠. 그 다음에 지방세로서는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까지 일단 끊어놓고 지금 그 문제집을 봅니다. 25번에 보시면 지금 등장하는 게 나오는데, 지금 지방세 기본법 여러분이 조세 총칙으로 앞에서 배운 거는 국세는 국세 기본법에 다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는 지방세 기본법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치러 가서는 이런 법에는 신경 쓰지 말고 뭐에 대해서 묻는지 그것만 여러분이 체크를 하면 되는 것이지 뭐 무슨 법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보면 광역시 특별시의 세목이 아닌 것 그랬죠. 광역시 특별시 세목이 아닌 것 하면은 여기서 레저세 특별시 광역시 세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방교육세 바로 어디에 들어가죠? 바로 여러분이 이 광역단체 조세로서 특별시 광역시에 해당하죠. 자, 농특세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농특세는 지방정부세가 아니죠. 국세입니다. 그래서 국세면서 목적세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이 농특세는 대부분 우리가 취득세에 10%가 붙습니다. 그리고 현재 등록면세, 감면세가 있을 때 20%가 붙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나 일반 소득세에 감면세가 있을 때 20% 붙는 것이 농특세죠. 그리고 여러분이 4번에 보면은 취득세, 가산세, 취득세에 붙는 가산세 역시 취득세가 본래 특별시, 광역시 조세죠. 거기에 붙는 가산세 역시 당연히 특별시, 광역시 세다. 그래서 내가 가산세 설명할 때 뭐라 했습니까? 국세에 붙으면 국세에 해당하고 지방세에 붙으면 지방세에 해당한다. 따라 본세에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지방소득세, 이것도 여러분이 특별시, 광역시 세목에 해당하죠. 그래서 3번은 바로 국세면서 목적세에 해당한다. 목적세입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거 보면은 26번을 한번 보시고, 몇 번? 26번. 자, 26번을 한번 보시면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그랬는데 이거는 전반적 사항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취득세, 과세 대상이 있는데, 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대체적으로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몇 페이지? 요약집 20페이지. 요약집을 보시면 정리가 되는데 현재 여러분이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지방세법상 과세 대상은 열거주의에 의한다 했어요. 그죠? 열거주의라는 건 법에 전부 내용이 있을 때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나 건축물, 이 속에는 주택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항상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등기라든지 허가라든지 무상이라든지 유상이라든지 이런 관계없이 여러분이 취득한 것은 다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등기한 것도 당연히 취득세 과세 물건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토지는 보다시피 등록된 토지와 그 밖에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토지는 이렇게 공부하면 일일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모든 토지라고 생긴 놈은 다 과세 대상이고, 양도세도 과세 대상이고, 취득세도 과세 대상이고, 여러분이 재산세도 과세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미등기한 토지를 취득하거나, 그 다음 매립 간척으로 우리가 토지를 취득한 것. 그러니까 미등기 토지도 과세 대상이고, 매립 간척에서 원시 취득한 것도 과세 대상이고, 또는 지목 변경에서 가액이 증가돼도 과세 대상이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면 어렵잖아. 하여튼 모든 토지는 다 과세 물건에 해당하고, 특히 지목 변경에 가액이 증가됐을 때 과세 대상이지만은 지목 변경은 가액 증가분이 없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은 여러분 건축부산 모든 건축물을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특히 뭐가 건축물을 취득해도 또 미등기한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또는 개수를 해도 다 거기에 대한 가액 증가분이 있을 때, 면적 증가가 있을 때는 다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거기가 다 과세 대상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법은 내나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말하는데, 여러분이 대부분 세법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 단독주택은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다세대라든지 이런 다가구, 여러 명이 살 수 있는 여러 가구가 사는 거는 다 막 공동주택에 취급을 하면 세법은 옳은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용어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말고, 여러 가구가 살면은 전부 무슨 주택? 공동주택. 대부분 한 가구 또는 뭐 두 가구 이렇게 1층, 2층 이런 거 사는 거는 다 단독주택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걸 잘 봐야 되고, 특히 잘 보세요. 그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용용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걸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과 구애를 받지 않고 면적이 크든 적든 취득세에서는 주택만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택만 주택으로 보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 재개발 사업으로 신축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한다? 재건축입니까? 재개발입니까? 재건축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재개발을 해가지고 신축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와, 짓고 짓기니까 결과적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임목, 우리가 그런 건 특히 가식나무, 모목, 벌목 이런 거는 여러분이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강업권, 어업권. 자, 그래서 그 동그라미 보면은 여러분 3번부터 8번까지 딱 묶으세요. 3번부터 8번까지.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강업권, 어업권. 원시 취득은 X로 적어 놓습니다. 원시 취득 X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계 취득할 때 과세 대상입니다. 이런 걸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권. 회원권이 특히 우리가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성마, 새로 신설된 여러분 요트 이런 각종 회원권이 다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 특히 내가 주의사항 그랬죠.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앞에 한번 따보세요. 차기, 항선 나오죠. 앞에 한번 따면 물건.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성계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원시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걸 생산한 업자는 바로 취득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시취득 생산업자는 없다. 그 다음 강업권, 어업권도 본래는 성계.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 말 없이 나올 때는 이런 건 다 성계취득으로 보고 과세를 하는 거예요. 만일에 원시취득이라는 말이 나오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냥 조건 없이 나올 때는 전부 성계취득이기 때문에 과세 물건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물건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단 원시취득은 X,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를 해놔야 핵심이 명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원은 여러분이 권리자가 최초로 강공세에서 취득하는 권리죠. 그러니까 최초 등록을 해서 얻는 것을 우리가 바로 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업권, 어업권의 출원에 의한 원시취득인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성계취득에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시험 칠 때는 그런 원시 성계란 말이 없을 때는 전부 성계취득으로 보고 동그라미를 치라 이 말입니다. 단 문제에서 깊이 나올 때는 원시취득으로 나오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 그걸 여러분이 정리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집, 지금 취득세 그 문제집 보지 말고 그거 보면 지금 문제 1번을 한번 봅니다. 요번에 나오면 이런 식으로 좀 지문이 좀 수식어가 나오더라도 수식어에 쏘고 안 되고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포인트. 그러면 1번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토지의 포인트는 지목 변경이죠. 그러니까 지목 변경하고 요거는 속된 말로 타이틀입니다. 제목입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 가액이 증가돼야죠. 그래서 잘 읽고 지목 변경했다 해서 과세한다 이러면 안 돼요. 가액이 증가된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액이 증가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고 가액이 증가된다고 보고 우리는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액 증가, 지목 변경 가액 증가가 나올 때 과세, 부과한다, 과세한다 같은 말이죠. 과세 대상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명의신탁 해제를 통해서 바로 주택을 취득. 자, 취득이란 용어. 바로 이어서 주택도 중요하지만은 취득이란 용어는 모든 취득을 말하죠. 유상, 무상, 원시, 성계. 모든 취득에 대해서 과세 물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명의신탁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취득이라는 개념에서 과세 대상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유상 취득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은 전부 정려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정려 취득이죠. 그럼 무상 취득입니다. 정려는 말장난하면 무상이죠. 그래서 직계 존비속 간에 여러분이 거래를 했다는 것은 정당한 시장 거래를 보지 않습니다. 부당한 거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이 정상적 판단을 하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집을 팔았다고 푸는데 그게 시장 가격으로 팔았겠느냐 법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아들이 아버지한테 집을 팔았다고 푸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냐. 또 아내가 남편한테 팔았다고 하는데 그걸 시장 가격으로 팔았겠느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는 항상 정려라는 원칙이고 단 객관적 입증이 되면 유상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 공매로 통해서 취득한다든지 그 다음 파산 선고에 의해서 취득을 한다든지 이런 시장을 거치는 거죠. 대가를 입증한다든지 또 교환을 한다든지 교환은 무조건 유상입니다. 교환은 무조건 유상이죠. 그래서 이 지문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는 무상이라는 개념에 두고 단 객관적 입증이 되면 유상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탁법상 신탁행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없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놨죠. 그러나 신탁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이거는 새로운 신탁자가 취득한 거로 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서 요약집 문제를 봅니다. 갑, 을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병이 있습니다. 병. 자, 갑과 을 간에 이 사람은 위탁자죠. 위탁자. 이 사람은 수탁자고 이 사람은 완전히 제3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신탁을 할 때는 대부분 세법에서는 문법으로 가면은 관리신탁 개념입니다. 관리신탁. 임대죠, 임대. 대부분. 임대식으로 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요렇게 할 때, 요서 요로 가거나 요로 올 때는 요 관계는 행식적 이전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취득으로 안 봐서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신탁재산 갑의 소유가 갑이 을한테 이걸 매각을 했죠. 팔았어요. 그러면 신탁 주인이 바뀐 겁니다. 누구로? 을로. 그러면 이 물건은 신탁 행위 아니고 물건 자체 소유권을 팔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새로운 취득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새로운 신탁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소유권 변동에 의해서 취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럼 몇 프로 됩니까? 이거 유상이죠, 유상. 이렇게 파는 거는 우리 유상사 취득세 표준세율이 4%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임시용 건축물인데 본래 임시용 건축물은 존속기간이 1년까지 1년 이하입니다. 이런 물건에 대해서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이 초과되면 2% 과세를 하죠. 그런데 이 임시용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잘 보시면 사치성 재산, 우리 별골 5선주 해서 정리한 사치성 재산 종목이죠. 사치성은 무작정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임시용 건축물은 본래 비과세인데 이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중과세 대상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잘 보시고 정리를 하면 내가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참작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자, 그럼 문제지로 보시죠. 자, 문제지를 보면 또 이제 그 정리 파트에서 깊이 있게 문제 조건으로 출제가 되는데, 자, 26번 문제집 보면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자, 직계 존비속간 줄 것이고 또 배우자도 해당하죠. 자, 상가 건축물은 부동산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고, 여기서 포인트는 교환입니까? 취득입니까? 그냥 교환이죠. 교환은 무작정 유상취득입니다. 무슨 취득? 유상취득.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념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바로 25페이지, 요약집 25페이지 동그라미 10번을 보면 있습니다. 동그라미 10번. 방금 우리가 요약집에서 봤던 지문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정례로 취득한 거로 본다. 즉 무상취득이죠. 예. 그런데 아까 객관적 입증이 있으면 유상으로 본다 했습니다. 그 객관적 입증이 뭡니까? 바로 밑에 나오는 공경매를 통해서 구입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파산선고에서 취득을 했다든지, 교환을 했다든지, 대가를 입증했다든지, 이런 사유에 걸리면 원칙을 배제하고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유상취득, 요거는 교환, 포인트는 교환이죠, 교환. 예. 공경매, 파산선고, 이렇게 돼서 취득을 하고, 대가를 입증하고, 이런 거는 유상으로 취득할 수가 있는데, 원칙이 정례라는 거죠. 예. 예외로는 유상도 발생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 택지공사 준공의 토지에 대해서, 자, 여기서 포인트는 또 뭡니까? 지목 변경이죠. 그렇죠? 자, 지목 변경에서 여러분이 가액이 증가됐습니까? 가액 증가라는 용어가 없습니까? 가액 증가, 가액 증가. 이게 증가 부분에 대해서 취득으로 본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내용, 맞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거 보면은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거로 본다. 방금 했던 요 지문이죠? 그렇게 딱딱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법인이 상가 건물에 대한, 자, 뭡니까? 건물을 취득한 거예요? 전세권을 취득한 거예요?
전세권은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입니다. 전세 금액의 0.2%를 부과하죠. 등록면허세를.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면은 취득세의 그 신고 기한 경과 후 상속 재산을 상속인 간 협의로 재분할하여 그 초과분의 취득인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상속재산 재분할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 지문에 여러분이 요약집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을 겁니다. 26페이지 요약집 제일 위에를 한번 보시죠. 26페이지 요약집 2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동그라미 12번 12항이 나와 있죠. 바로 이 지문입니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자, 보시면은 이 상속재산 재분할이죠. 포인트는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겁니다. 다시 분할하는 거죠. 네. 자, 당초 재분할 이렇게 다시 분할 나누는 거고, 이건 당초 분할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행제관 2명이 상속재산을 갖다가 우리가 20억을 갖다가 뭐 하냐? 바로 분할을 하는데, 형이 있고 동생이 있죠. 형이 있고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하는 말이, 야, 형은 조상을 모셔야 되니까 재산을 갖다가 15억을 가져가라. 동생 나는 웃자다 보니 나왔으니까 5억을 가져가라. 이렇게 이제 재분할을 당초 분할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법적으로 보면 뭐 맞이든 동생이든 항상 지분은 동일합니다. 이걸 알아들은 동생은 열을 받죠. 형님이 다 가져가고 자기는 조금 준다 이거죠. 그래서 행제간에 또 법정 투쟁하기도 좀 곤란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분할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재분할을 언제 하느냐, 상속 후 자 6월 이내입니다. 6개월 이내. 예 하느냐, 상속 후 바로 6월 이후에 하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다시 재분할을 하는데 형하고 동생이 지분을 똑같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거 각각 10억씩 재분할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지분이 바뀌었어요. 형이 15억을 갖고 있었는데 동생한테 5억을 더 준 겁니다. 그래서 5억이 이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동생은 여기에 대해서 6개월 안에 재분할을 하면은 이 재산 역시 상속 취득입니다. 무슨 취득? 상속으로 취득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분할하는데 기간 문제죠. 6개월 이후에, 이게 법정 기간이 6개월입니다. 왜? 우리가 상속을 하면 취득세도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외울 때 상말로 이렇게 했지. 상말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한다라고 여러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거죠, 6개월이요. 그래서 내나 똑같이 여러분이 이렇게 형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지분을, 상속 지분을 받는데 똑같이 10억. 요래 하면 요 재산이 5억이 지금 누구한테 갔느냐? 동생한테 간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5억 재산의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정려로 볼 거냐, 상속으로 볼 거냐? 정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원칙은. 만일에 6개월 안에 재분할을 하면 그 지분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된 부분은 결과적으로 상속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는
6개월 이후에 회비 분할을 해서 지분이 증가된 자는 그 재산을 증여받은 거로 보느냐, 상속받은 거로 보느냐, 증여로 본다. 그래서 12번 그걸 외우지 말고 요래 그림을 딱 하나 그리 놓으면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지문을 읽어야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분 초과 부분이 이전된 증가자의 6개월 안에 증가가 됐으면 뭐라? 상속. 6개월 이후에 상속 지분이 증가된 자는 증여로 받은 거로 보는 겁니다. 증여로 본다는 거는 3.5% 적용한다는 거고 상속으로 본다는 거는 2.8% 적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세율. 자, 그래 표준 세율이 그렇게 적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넘어가는데 어디로 가냐니까 요약집을 보시면 그 29페이지를 봅니다. 29페이지. 자, 문제집 요약집하고 딱 같이 이쪽은 요약집이고 이쪽은 문제지죠. 자, 여러분 취득세율이 나옵니다. 취득세율이 지금 나오는데 일단 지방세는 전부 기본 세율 개념이 표준세율이라는 용어를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특히 취득세뿐만 아니고 등록면허세 세율이라든지 재산세 세율, 지방세에 대한 세율은 무슨 세율이다? 표준세율이다. 표준세율이 뭔데? 바로 기준이 되는 세율이다.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세율이 뭐라? 표준세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일한 물건의 세율이 둘 이상인 때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이 취득세도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재산세도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하여튼 세율이 다투면 큰 세율 쓴다는 거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우스갯소리로 국가는 국민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놈 중에 제일 큰 도둑놈이 국가죠. 알고 보면. 그렇죠? 그 다음 그보다 조금 작은 도둑놈이 누구예요? 그보다 조금 작은 도둑놈이 은행이고 그 다음 조금 작은 게 공사고 이 우리 서민들 강도들은 그 번지수에 들어가지도 않을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2번은 보시면 세율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가세 표준에 해당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른바 산출세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이 정리를 할 때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냐? 바로 가세 표준입니다. 세금 매기는 돈이죠. 취득 당시 신고가 항상 시가 표준 이상 신고를 해라 하는 기본 원칙이지. 그리고 또 시가 표준보다 낮게 신고해도 되는 게 있지. 바로 객관적 취득, 지, 수, 공, 판. 그 다음 신고, 부동산 신고지역. 이런 거는 사실상 취득가. 이건 무조건 사실상 취득가로 한다. 시가 표준과는 관계없다. 밑으로 신고도 가능하다. 이거는. 자, 여기다 우리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대부분. 그러면 취득세 무슨 세가 나옵니까? 이게. 취득세, 산출세를 설명하는 거예요. 공식으로 쓰면 여러분 이렇게 딱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 산출세, 계산된 세금이다. 산출한 취득세. 취득세 산출세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자,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무슨 세율? 탄력세율이라 그랬지. 무슨 세율? 탄력세율. 탄력성 할 때 탄력세율.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표준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50%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죠. 그러면 4% 같으면 50% 줄이면 2%가 되고 4%에서 50% 늘리면 6%까지 적용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요것도
법률에 종합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요거 취득세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탄력세율. 그렇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도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 재산세도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탁탁 지금 정리하세요. 정리.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 현재 유상거래를 통해 가지고 주택을 샀어요? 건물을 샀어요? 아니면 뭘 샀습니까? 토지를 샀어요. 주택을 취득했죠. 주택에 대한 표준세율인데 이거는 유상거래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6구초 세율입니다. 취득가격이 주택이 6억 이하까지는 1%, 6억 초과해서 9억 이하까지는 2%, 9억 초과 하면 고가주택이 되죠. 네. 고급이 아니고 고가주택입니다. 9억 초과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3%. 그래서 6구초 1, 2, 3 이렇게 암기를 하시라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벌써 다 까먹고 지금 까먹어도 껍데기는 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이 나를 잘 봅니다. 요번에 여러분이 출제가 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유상거래 원인으로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가격은 전체 주택 취득 당시 가격으로 유상거래 세율을 판단한다. 자, 나를 잘 보시면 이게 여러분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집이 10억짜리 집입니다. 근데 말이 10억이지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돈이죠. 10억은 큰 겁니다. 1억도 본래 큰 돈인데 거액하면 1억 이상을 말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한 개인이 사기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야 우리 공동 투자하자 이래가지고 50대 5억씩 투자하고 그 10억짜리 집을 취득을 했다면 이때 세율은 어느 가격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 되냐 이 말이야. 그러면 집 자체 값을 가지고 세율을 찾아가야 돼. 지분별 계산이 아니라 가세 표준은 5억이 되는데 세율은 바로 집 전체 값을 가지고 세율을 판단해. 그러면 10억짜리 같으면 우리가 9억 초과에 걸리지. 그럼 5억에다가 1% 곱하면 안 되고 전체 값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찾아야 되니까 9억 초과 세율 3%를 써야 정확한 계산이 된다. 그래서 세율 찾을 때 유상거래로 인해서 세율을 찾을 때 집값 전체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지분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다. 이걸 필요는 없고. 맞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거 내려가면 다를 잘 봐라. 주택을 신축, 정축한 이후 부속 토지의 취득이라. 자, 주택을 신축, 정축한 이후 해당 건축물, 특히 배우자, 직계, 좀 가족은 다 포함하죠. 해당 주택 부속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세율, 유상거래 6구초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에서 3%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일반 유상사 4%를 씁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이 쉽게 말해서 이게 갑의 땅입니다. 갑의 대지인데 집을 갖다가 누가 지어버리냐 이 땅에다가 남의 집에다가 남의 집이 아니라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이게 을이라는 사람이 지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부터 지어놓고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낸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이미 자기 등기를 했으니까 자기가 세금을 내는 기고 을이 내는 기고 요 땅을 집을 신축한 이후에 이걸 취득하게 되면 이거는 6구초 세율을 적용하지 마라. 이거는 일반 대지 취득으로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집을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놓은 집을 사는 게 낫겠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6억 이하, 9억 이하, 9억 초과 기준에 적용하지 않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일반 세율 4%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부터 지놓고 남의 땅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육고초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지어놓은 집을 살 때 이걸 적용하나? 그렇지. 육고초는 자, 공유물 취득. 이 공유물 하면 주택도 있고 여러분이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농지도 있고 대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전부 다 포함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득 지분 가액에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 자, 아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10억짜리 집을 사면은 우리는 지분별 5억으로 5억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집값 전체 10억의 기준을 갖고 세율을 적용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3%를 적용한다 그랬죠. 이런 경우에는. 예. 그러나 가세 표준은 각각 자기 지분별로 보는 겁니다. 5억에다 3%씩 각각 곱하는 거죠. 그 지분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건데요. 자, 상속 또는 증여, 유상 등등으로 부동산 공유물, 이어서 포인트는 공유물이에요. 공유물일 때는 자기 지분 가격, 자기 재산 가격을 가세 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말은 뭔데? 상속 공유재산은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2.8%, 농지는 2.3%지만은 상속농지 표준세율이 그렇습니다. 증여는 3.5%, 또 유상 4%. 그러니까 공유물일 때 취득 유형에 따라서 세율은 각각 그 유형에 따라 적용한다. 이 말이. 맞죠? 그래서 밑에 예컨대 내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계산까지 내가 딱 해놨으니까 참작을 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축, 개수로 면적 증가는 원시 취득의 세율이다. 그래서 잘 보세요. 건축물을 건축, 신축, 재축은 당연히 원시 취득에 해당하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잘 보세요. 신축과 재축 빼고 나면 대부분 정축 아닙니까? 정축. 그렇죠? 말이 건축이지. 여러분 정축으로 머리에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또 개수를 통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 면적이 늘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 뭐로 보느냐. 자, 여러분이 상가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3층입니다. 3층. 근데 임대가 너무 잘 나가서 내가 2층을 더 올리는 거죠. 요게 정축입니다. 꼭 뭐 올라가는 것도 퍼지는 것도 정축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살찌는 것도 정축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요것만, 요게 정축된 부분이죠. 가액정보. 요게 만약에 우리가 뭐 5억이 들어갔다. 그럼 5억이 가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증가된 부분. 에 대해서 무슨 취득으로 본다? 원시취득이다, 선계취득이다. 원시취득. 그러면 원시취득은 세율 2.8% 쓴다 이 말이야. 원시취득이다. 어떻게 하란 말인데? 세율이 2.8% 적용한다. 맞죠? 자, 그 다음 취득세 규정에 대해서 농지라는 거는 여러분이 그 지문이 세 줄입니다. 세 줄. 그걸 외우지 말고요. 간단히 정의하면은 지목이 일단 농지야 됩니다. 지목이 농지일 거. 그러면 뭔데? 전, 답, 과수원, 목장까지 들어가죠. 전답 과목, 지목이. 그리고 사실상, 실제 뭐 해야 되노? 그럼 둘 다 충족해야 됩니까? 예, 둘 다 충족해야 농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주목하세요. 꼭 메모하면서. 그러면 이 농지가, 이런 농지의 취득세 세율 변동이 어떻게 움직이냐 하니까 정리하란 말이에요, 지금. 자, 일단 우리가 여러분이 정려를 받으면 농지에 대해서는 세율이 제일 높습니다. 바로 정삼호 3.5%죠. 표준 취득세 표준 세율이. 예. 그 다음 이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 유상 취득이 되면 이런 경우는 바로 3%를 적용합니다. 몇 프로 적용해요? 3%. 예. 그 다음에 상속을 받으면 가장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우리 상농,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전부 분할을 할 때는 2.3%라고 했지. 그래서 2.3%. 필기를 잘 해놔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험에 이렇게 나올 세율을 바로 적용할 수도 있는데 농지 중에서 취득세 세율이 가장 높은 거 이래 나온다고 대부분 이거 찍는단 말이야. 유상사에 걸리면 안 돼요. 농지는 중에서 유상 취득한 농지만 3%고 나머지 4%다 이 말이야. 맞죠? 그래서 농지 중에 취득세가 가장 큰 거는 증여받은 농지입니다. 농지 중에 제일 싼 거는 2.3%, 1000분의 23 상속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필기를 할 때도 큰 거부터 낮은 대로 항상 이렇게 접근을 해야 문제가 동서남북이 다 보이지. 항상 그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보면 안 돼. 그때 쓰라고 이렇게 농지 개념 정리를 딱 해놔. 그러니까 지목도 농지화 되고 사실상 경작하자. 그래야 이 세율을 적용한다 이 말이야.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표준세율 그 나와 있죠. 암기법 상농 공합 분할은 전부 2.3%. 비영리 사업자 무상취득 증여도 포함하죠. 예. 비상속재산 농지 빼고 원시취득 비상원 앞에 좀 써봐. 비상원 2.8 1000분의 28 맞죠? 자, 그 다음에 농지 유사 그러니까 농유삼해 정삼호가 유상사다 이렇게 농유삼해 정삼호가 유상사다. 오늘 밥 먹으면서 10번을 복창을 좀 해가면서 한 번 더. 농유삼해 정삼호가 유상사다. 됐지? 농유삼해 좀 말도 이상하게 해라. 안 까먹도록. 농유삼해 이렇게 다 까먹으지. 농유삼해 정삼호가 유상사다 이렇게. 김상사가 아니고 유상사이가. 한 번 더. 어? 비상원 2.8 해놨지? 사실 비상원이 제일 많이 쓴대 나중에. 그 다음 농유삼 농지 유상 취득의 3%다 이 말이야. 그리고 농유삼에 정삼호가 정여 무상 취득은 3% 맞지? 그 다음에 유상사 눈에 안 보입니까? 말을 좀 이상하든 뭐 욕을 해오든 하여튼 안 까먹으면 됩니다. 이건 평생 까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나중 사업 실무에 나가면 절대적 컨설팅 주체입니다. 농유삼해 장삼호가 요상나다.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 35년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걸 가지고 이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무적으로 출제가 되면 손 못 대요. 애도. 그러니까 같이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문제집 7번에 27번 보시면 표준세율로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영업용 건축물인데 일단 부동산으로 통합하고요. 포인트는 원시취득이죠. 그래서 비상원 2.8% 이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맞네요. 이런 건 세율 갖고 장난한다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매매 농지죠. 농유삼해 3% 돼야 됩니다. 1000분의 30 돼야죠. 그렇죠? 상농 공유분은 2, 3이다. 상농 공유분은 2, 3이다. 공유가 뭔데? 공유물. 그 다음에 합, 공합분, 합유물, 분할 취득에 대해서는 2.3%. 그래서 1000분의 23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법인이 포인트가 아니고 유상승계취득입니다. 유상승계취득. 유상사 몇 프로? 1000분의 40. 그 대지 가격, 물건 값이라 취득가가 아닙니까, 그게? 그 다음, 개인 간의 정려에 의한 농지 취득. 농지 가격, 취득 가격입니다. 이게 몇 프로? 네.
1000분의 35로 해야죠. 그러니까 시험 치료가 1000분별로 나오면 점을 떼면 돼요. 2.8, 28 이래 바로 가면 되죠. 그 답이 있습니까? 1번이 정답이죠. 꼭 해야 하나 이번에. 그렇게 얘기해도 농사면 정사목 요상사고 비상원 2.8 또 내가 그거잖아요. 박스에 있는 거 내가 위에 딱 내가 묶어놨잖아. 그건 구체적으로 박스에 있는 건 내가 구체적으로 해놨고 위에 있는 건 통합으로 외우라고 해놓은 거라. 자, 그 다음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 시기로 옳은 겁니다. 자, 이거 잘 보시는데 옳은 거예요. 판결문, 우리 지수공 취득 시기 보면 그게 여러분이 요약집을 한번 읽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건 한번 읽어 보시고, 자, 41페이지부터 해가지고 그 42페이지에 박스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죠. 41페이지 보시면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은 상말 6개월 이내, 외국에서 상속인이 있으면은 9개월 이내, 3개월 더 연장해 줬습니다. 자, 이런 법령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이른바 신고납부 조세를 말하는데 60일 이내, 이때 취득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취득세는 우리가 조세 총칙에도 있었지만은 여러분이 물건을 취득하는 때이고 가표와 세액을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최종 확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약 해제 보세요. 유상이든 무상이든 조건이 없어요. 취득 물건에 유상이란 수식어도 없고 계약 해제 조건 봐라. 무상이란 조건도 없지? 다 적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60일 안에 계약 해제된 사실이 화해, 인락, 공정, 민법상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입증이 되면은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면 계약 해제는 며칠 안에 해란 말이고 60일 안에 해라 이 말 아이가. 그런데 단서가 있어. 등기 치고 하면 안 돼. 또 다른 취득이 되는 거야. 등기를 안 쳐야 된다고. 등기를 받지 않고 우리가 6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하면 민법상으로 가면 무효다 이 말이야.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원칙은 개인 간의 취득 시기의 원칙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고 다만 여러분이 계약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를 치면 등기가 빠르니까 하루라도 빨리 국가는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일하고 여러분이 잔금 지급이라고 충돌하면 빠른 날이라는 걸 알아둬야 되고, 예외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부분 계약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취득 시기로 본다. 60일이 지내야 취득으로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가 안 됐다. 그러면 언제 취득으로 볼 거냐? 계약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취득일로 잡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상 승계 취득인 경우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이것도 여러분이 잔금 지급일 이전에 등기를 치면, 그러니까 항상 원칙하고 등기하고 충돌할 때는 빠른 날입니다.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자, 그리고 지수공판법 했죠. 지방자치단체 수입 공경매 판결. 자, 이때 판결문 잘 보세요. 민사와 행정소송 판결문에 의해서만 인정합니다. 그 다음 법인으로부터 취득.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전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지 계약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자, 취득 유행을 지금 여러분 그쪽 보면은 연부 취득 1년에 한 번씩 결제하는 방식, 사실상 연부금 끊어주는 날이 바로 취득 시기가 되고, 정년은 정려 계약일입니다. 정려 계약일, 그 계약일이죠. 그 다음에 신축을 하면은 여러분이 양도세와 똑같이 이거는 승인서 내주는 날하고 임시 승인일, 그 다음에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기본 원칙은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날짜가 다투면 가장 빠른 날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환지 처분으로 건축한 주택입니다. 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라 하면 안 된다. 주택. 건축한 주택입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는 환지 공고 다음 날하고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또 다투면은 바로 다음 날. 여기서 주의하세요. 공고 다음 날, 공고일로부터가 공고일과 이게 아니고 공고 다음 날부터 고고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로 취득 시기로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그 가면은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해서 비조합원의 토지를 사면은 사용검사를 받는 날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택건설이 비조합원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러면 안 돼요. 바로 토지를 취득할 때에 바로 사용검사를 받은 날이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이 아닌 토지를, 즉 비조합원의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은 바로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이 됩니다. 이 길이죠. 이 길.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고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 그 다음 특히 민법상 점유 시효 취득 20년간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시효가 20년이 딱 되는 날을 말해요. 그러나 양도세는 나중에 언제라 그랬습니까? 점유 개시일로 본다라고 했죠. 취득시기가. 그 다음 매립 간척에 한 토지. 이거 여러분이 준공 인가일이 되겠습니다. 준공이 시공입니까? 완공입니까? 이것도 지금 개념이 안 잡히는데 준공하면 완공입니까? 시장은 시공입니까? 완공이죠. 완공돼서 인가를 받아요. 그럼 당연히 완공이 돼야 인가가 나올 거 아이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목 변경.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여러분이 사실상 변경일 하고, 그 다음에 공부상 변경일 중이 다투면 빠른 날인데, 만일에 이것도 또 실제 사용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다투면 또 제일 빠른 날로 보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특히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하면은 등록일을 취득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까지 여러분 보고 주의사항 잘 보세요. 특히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역 법률에 받는 것이 바로 토지 거래 허가구의 이 법률에 저촉이 되죠.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하고, 요거 주의하세요. 요게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다르기 때문에 잘 나옵니다. 계산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잔일이 아니고 계산일로 본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겠다. 그리고 가세 표준은 시가 표준과 관계없는 바로 사실상 취득 가격을 가세 표준으로 합니다. 가세 표준이 뭡니까? 세금 매기는 돈을 인정할 때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질문을 하나 보시고 하나 풀어보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취득 시기로 옳은 것 그랬는데 민사소송 판결문, 이게 객관적이고 또 행정소송 판결문에 한해서만 객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 사잔일, 즉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해야 되겠죠. 계약자일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은 개인 간 매매로 취득을 하는데, 이 개인 간 매매는 우리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봐야죠. 아까 원칙입니다. 그렇죠? 자, 민법상 점유에 의해서 취득 시효 취득이 되면은 이거는 여러분이 시효 완성일 20년이 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자,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은 바로 언제입니까? 이거는 양도세가만 맞는 소리입니다. 양도세가만 맞는데 분명히 앞에서 요약점에 있다시피 등록일을 말한다고 했죠. 취득 시기가. 그렇죠? 그리고 3번도 양도세에 맞는 말이고요. 아시겠습니까? 2번도 양도세에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출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잘 봅니다. 주택조합이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이 아닌 토지죠. 그래서 조합원이 아닌 토지라는 것은 바로 비조합원입니다. 비조합원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입니까? 주택입니까? 토지죠.
자, 이때는 사용 검사를 받은 날. 그러면 시험 치러 가서는 이렇게 1, 2, 3, 4가 다 틀릴 때는 빨리 5번 읽지 말고 바로 팍 찍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거 판단한다고 앉아있다가는 또 다른 문제 못 풀죠. 자, 좀 쉬었다 하죠. 됐죠?